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준의 두뇌건강 아카데미의 미술케어 연구자 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간단하게 소통의 관점과 치매의 현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약물적 치료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책 활용과 활동에 관한 진행을 맡게 된 이경현입니다. 교육 진행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년 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번 달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갑자기 작년 오늘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딱 오늘 이날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듯 사람의 기억력에는 그 각자 범위가 다르지만 반드시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되면 기억력의 그 한계는 점점 커지게 되고 며칠 전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과 같이 추론, 사고력 같은 인지기능의 감퇴가 계속 진행되고 시점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장애, 치매 일부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딱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의 능력은 22살 때 최고에 이르고 27살 때 퇴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37살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18살부터 60세의 건강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연구한 결과를 저널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사고력이 얼마나 민첩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퍼즐을 풀고 단어를 기억하게 하고 스토리를 말하게 하고 문자 중에서 특징을 골라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추론 및 사고력 등은 22살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차 이렇게 빨리 퇴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노화 시기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모두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인지 기능의 감퇴는 여러 방법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미술 활동부터 인지 활동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또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더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부분은 제가 쓴 칼럼 내용인데요. 미술 활동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재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시니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또 즐거운 기억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은 병에 걸리기 전에 삶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어에 따른 기억을 잃어버릴지라도 시각의 기억력은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미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증상이 더 좋아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술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매 예방이 되는지 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손을 움직이고 소근육을 자극하는 그런 인지 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을 시키면서 수행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인지적으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뇌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신체적인 움직임을 동반하는 퀴즈 혹은 퍼즐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어렵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표현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은 한도에서 내가 즐겁게 뭔가 인지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부분까지 좀 이렇게 한계를 두고 한다면 인지기능 향상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나에게 맞는 인지 미술 활동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치매 예방이나 혹은 인지기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두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감 회복부터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한다면 누군가를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기억력의 증진이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작은 그 인지 미술 활동부터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치매는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질병일까요? 라는 이제 이런 질문에 어떤 한 부분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신경과 그 치매 특임 이사인 정지환 교수님 인터뷰의 이제 일부의 내용입니다. 치매 인구가 최근 그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치매는 그 자체가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뇌손상을 비롯한 기억력의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치매가 어떤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츠하이머, 즉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퇴행성 뇌질환뿐 아니라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으로 발생되는 전두측두엽 치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이 돼서 뭐가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추후에 배우기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가 어떤 거다,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이런 증상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어떤 두뇌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젊을 때부터 신경 써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40, 50대가 되면 벌써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혈관 질환을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한번 이런 부분이 치매구나, 어떤 질환이구나, 이제 이런 그 기본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장은 청년 나는 어른일까 파트입니다. 어떠세요? 난 정말 어른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전 아직 안 하시는.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난 정말 어른이었을까? 내가 정말 그 행동이 맞았을까? 나이를 먹고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른이다, 아니다를 판별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 저는 아직 내가 심리적으로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저에게 아주 아프면서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심리적 어른이 될 때 조직이나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 발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는 가장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심리적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한국청년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인데요. 본문에 보면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다행과 불행이라는 프레임이 맞을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굳이 회사를 나와서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있어도 행복의 길이 이곳에 있다는 확답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가장
무엇일까라는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또한 행복에 대한 답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미 어른이 된 지금 시점에서 원하는 직장이 행복의 기준이다 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관계와 소통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관계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이 부분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회적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대리자적 자세, 자율성 없이 윗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영상 시청이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다 못 보시더라도 추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말고 이제 이전에도 사실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하버드에서 연구한 행복의 비밀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보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부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700명 이상의 그 대상자를 긴 시간 동안 연구 관찰을 하면서 돈일까, 명예일까, 건강일까 이런 가정을 두고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행복이 그 행복한 삶의 비밀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 사람 그리고 각자의 어떤 그 관계들을 소중히 하고 질적으로 올바른 형성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If you were going to invest now in your future best self, where would you put your time and your energy? There was a recent survey of millennials asking them what their most important life goals were. And over 80% said that a major life goal for them was to get rich. And we're constantly told to lean into work, to push harder and achieve more. We're given the impression that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to go after in order to have a good life. Pictures of entire lives, of the choices that people make and how those choices work out for them, those pictures are almost impossible to get. Most of what we know about human life, we know from asking people to remember the past. And as we know, hindsight is anything but 20/20. But what if we could watch entire lives as they unfold through time? What if we could see what really keeps people happy and healthy? We did that.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Almost all projects of this kind fall apart within a decade because too many people drop out of the study, or funding for the research dries up, or the researchers get distracted, or they die, and nobody moves the ball further down the field. But through a combination of luck and the persistence of several generations of researchers, this study has survived.
About 60 of our original 724 men are still alive, still participating in the study, most of them in their 90s. And we are now beginning to study the more than 2,000 children of these men. And I'm the fourth director of the study. Since 1938, we've tracked the lives of two groups of men. The first group started in the study when they were sophomores at Harvard College. And the second group that we've followed was a group of boys from Boston's poorest neighborhoods. When they entered the study, all of these teenagers were interviewed, they were given medical exams. We went to their homes and we interviewed their parents. And then these teenagers grew up into adults who entered all walks of life. They became factory workers and lawyers and bricklayers and doctors, on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me developed alcoholism, a few developed schizophrenia. Some climbed the social ladder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very top, and some made that journey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We've learned three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And the sad fact is that at any given time, more than 1 in 5 Americans will report that they're lonely. And we know that you can be lonely in a crowd and you can be lonely in a marriage.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Once we had followed our men all the way into their 80s, we wanted to look back at them at midlife and to see if we could predict who was going to grow into a happy, healthy octogenarian and who wasn't. And when we gathered together everything we knew about them at age 50, it was how satisfied they were in their relationships. The people who were the most satisfied in their relationships at age 50 were the healthiest at age 80. And good, close relationships seem to buffer us from some of the slings and arrows of getting old.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And the peopl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feel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 other one, those are the people who experience earlier memory decline. And those good relationships, they don't have to be smooth all the time. Some of our octogenarian couples could bicker with each other day in and day out. But as long as they felt that they could really count on the other when the going got tough, those arguments didn't take a toll on their memories. So, this message that good, close relationships are good for our health and well-being, this is wisdom that's as old as the hills. Why is this so hard to get and so easy to ignore? Well, we're human.
What we'd really like is a quick fix, something we can get that'll make our lives good and keep them that way. Relationships are messy. It's also lifelong. It never ends. The people in our 75-year study who were the happiest in retirement were the people who had actively worked to replace workmates with new playmates. Just like the millennials in that recent survey, many of our men, when they were starting out as young adults, really believed that fame and wealth and high achievement were what they needed to go after to have a good life.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다음 보시는 부분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네, 그 내용에서 기사 발췌를 했는데요. 대학의 존재 목적은 지식의 전수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간다는 사회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같이 이제 온라인 컨텐츠의 교육이 많은 이제 이런 시대에는 사실 지식의 전수, 뭔가 내가 알아내고 싶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교육의 목적이 꼭 이런 그 교육을 통한 어떤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한 그 발전이나 관계를 통한 뭐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 대학 연구는 혼자 하는 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관계를 통한 발전이나 어떤 실망이나 이런 부분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아깝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위대한 성취보다도 양질의 인간관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자리를 만든 부분도 저 혼자 막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뭐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소통을 통해서 훨씬 더 공감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고 이제 우리 이런 컨텐츠가 그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어떤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쏟았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한 명 한 명과 소중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번 이 시간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 챕터를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쉬어가는 벌써 쉬는 것 같은데요. 쉬어가는 코너를 통해서 나는 어른인가? 라는 테스트를 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퀴즈를 풀 때 아이의 생각으로 퀴즈를 푸는 게 훨씬 빨리 풀린다는 부분의 이런 테스트예요.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조금 서글픈 게 아이들의 눈으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게 또 어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어른의 시각으로 혹은 아직은 순수한 아이의 시각이 남아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뭘 좀 가져왔거든요. 잠시만요. 재밌겠다. 좋다.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는데? 자동차 한 대에 의해서 아래 숫자가 가려져 있잖아요. 저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를 맞추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자, 난 왜 안 떠올리지? 벌써 다음 건가요? 하셨어요? 했어. 하셨어요? 저 아직 못했는데 잠깐만. 하셨어요? 네. 네. 왜 난 못했는데 보지? 이상하네. 그러면은 경석이 형은 못 푸셨고. 난 지금 모르겠어. 아직. 그러면은 형님 87 아니야? 87. 87. 87. 87. 87이요? 87. 네. 왜 87? 이게요. 87. 거꾸로 뒤집으면 거예요. 숫자를.
경석이 형은 저거를 16, 6, 68, 88, 98 이렇게 보니까 답이 도저히 안 나왔을 텐데 거꾸로 뒤집으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난 지금 어른이에요 그러면? 경석이 형 같은 경우는 혼자 어른이에요? 혼자 어른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뭔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걸 활용해서 숫자적인 연관이나 수식을 통해서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잠깐만 저 60만인데 이거 한번 가봅시다 또. 아, 나 숫자 너무 싫어. 이건 또 뭐야? 수험생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 4개하고 뒤에 있는 숫자 하나의 연관성을 찾으셔서 맨 마지막에 2889에는 뭐에 들어갈 거 맞추시면 돼요. 힌트는 이겁니다. 아이의 시각으로. 아이의 시각으로 06040 354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거기다 졸업 안 했지, 솔직히. 잔디가락. 솔직히 졸업. 내가 아니, 듣기에는 1학년 다닌 그거하고 걸로 알아. 상관없는 거래잖아요. 1학년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PD들이 성형석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시 잡아야 돼. 나는 0. 0. 혜연 씨. 1. 나도 그냥 찍어 뉘앙스가 그냥 35421 1.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못 풀겠어. 원칙은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어. 저게요. 저게요. 5입니다. 5. 5입니다. 5. 오. 네. 왜? 잠깐만. 5라는 걸 알고 잠깐만 더 풀어볼게. 미안해. 그걸 온 거 보자. 알고 한번 볼게. 잠깐만. 온 거 왜 알아도 오냐? 모르겠어. 야, 진짜 궁금하다. 왜 오냐? 이게 5라고? 여기가? 네. 5입니다. 이게 0이고 이게 0이야. 난 진짜 모르겠다. 아! 088 찾았어요? 찾았다! 왜 5예요? 대박! 야, 진짜 애들 정말 단순하네. 왜 5예요? 동그라미. 와. 왜 이렇게 880 보면은 동그라미가 6개. 111은 동그라미가 빵 개. 그러네. 대박이다. 아니, 889니까 동그라미가 5개. 아 이걸 어떻게 유치원생들이 풀어? 야, 이거 되게- 동그라미야. 쟤네들은 이거를 숫자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림으로 인지. 재밌다. 우리는 뭔가를 풀고 해결해서 붙이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는데. 뇌생남 문제야. 뇌생남 문제. 야, 이게 재밌다. 형님, 뇌생남 제 다음 그 2챕터에서는 통계로 보는 치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요즘은 그 심각성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지나갔던 부분들이 그렇죠. 현재는 그 매우 치매가 치명적이야, 굉장히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가서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치매가 어떤 통계 자료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구나 라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의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증가된 치매 인구는 99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3.2초마다 치매 환자 1명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1억 3,15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동안 세계에는 6명의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의 유병률은 매 5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병 역시 60세 이후의 발병률과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5년마다 유병률이 거의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최근 4년간 추이를 보았을 때도 고령화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큼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고령화 가속화 및
노인 인구 대비해서 치매 유병률 증가로 인해 2050년에는 3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수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계적인 인구의 수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밝힌 자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얼만큼 치매 환자분들의 세부 현황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많이 있지만 여기서 세종특별시를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평균 수준인 7.2% 수준이 세종특별시고 그 기준의 그 위아래로 나눠서 치매 유병률은 대도시보다는 농촌 혹은 도농 복합 지역이 좀 평균 이상이 상회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뭐 수도권 이제 이런 부분은 의료 복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도농 복합 지역이 조금 더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연령별로 보다 상세한 비교 그리고 중증도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교육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정확한 타겟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볼 때는 80대 이상이 60.9%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2위인 83.3세인 그 현재 80대 이상의 노인에 대한 치매 예방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치매라고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이상이 노력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증 환자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에 걸렸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준이 경증 환자인데요. 이런 부분을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다음은 연도별 인지장애 환자 수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그 현황이 되는지를 보시겠는데요. 우선 경도인지 장애가 동일 연령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성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동일 연령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생각하는 부분은 떨어지지만 그냥 일상생활은 큰 무리가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망이나 다른 뭐 질환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로 2단계에서 뭔가 치료나 비약물적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이나 학습, 치료를 통해서 정상에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리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 환자 1인당 소요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까요? 연간 2,042만 원 정도인데요. 1인 1개월에 보통 실수령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급여와 비슷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각종 복지 서비스나 교육을 통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노인 한 분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드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 규모는 555.8조 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89조 정도 되는데요. 향후 10년 뒤에는 현재 복지부의 전체 예산의 3분의 1, 2050년대는 현재 예산의 1.5배의 수준이 치매 관리 비용에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러면 치매 관심도에 대해 치매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치매 보험 추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비용에 관한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치매 보험의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20년 정도만 보장이 되는 것으로
경증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매 국가 책임제 이후 민간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치매 관련 시설은 충분할까요? 병의원, 치매센터, 복지관 이런 치매 관련된 시설은 전국적으로 41,590개소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국 256개 모든 보건소 산하에 같은 개수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매 정책에 대한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 건데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첫 번째,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1번이요. 예, 맞습니다. 한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보건소에서는 MRI나 CT 촬영이 가능할까요? 2번. 아, 네, 맞습니다. 네, 2번입니다. 치매 검사와 진단까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상의학적 진료는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건소에서 치매 약 처방을 할까요? 1번. 할까요? 2번이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한다입니다. 네. 자, 4번 문제. 보건소 조기 치매 검진 대상의 연령은 60세일까요? 65세일까요? 2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60세입니다. 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용 없이 선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종류는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살짝 무료, 유료, 일부 유료인데 네. 위에는 무료라고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일부 유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좀 쓰면서도 의아했던 부분이어서. 보건소에서 처음에 이제 먼저 문진을 하거나 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별이 돼요. 네, 뭐 정상과 뭐 인지 저하나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더 진단 검사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이 드는 게 생깁니다. 그럼 그 부분이 일부 유료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6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들어갔을 때 무료이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유료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검진할 때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을 하잖아요. 먼저 검진을 통해서 약간 분류가 돼요. 그쵸? 그럼 1차적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그걸 다시 또 한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뭐 연령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치매 평가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된 그 MMSE가 있는데요. 현재는 시스트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2강에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치매 선별 검사의 종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름 정도만 알고 이제 뒤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평가 척도가 CDR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인 퇴화 속도를 GDS 그리고 이제 MMSE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신상태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지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이렇게 중증도 판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는 시스트를 개발해서 자체적인 검사를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2강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치매 가족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치매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서로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뇌기능이 현저하게 감퇴되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앞서 배웠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환자들이 기억을 조금씩 잃게 하고 기억력, 뇌기능을 떨어뜨리는 증상이지만 점점 악화될 경우는 언어 능력, 기억, 사물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을 점점 잃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가는 질병이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프거나 다치면 빨리 가서 진료를 하는데 사실 뇌가 다치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방치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진짜 나,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했던 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나를 잃어가게 되는 질병이 또 치매인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 두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진짜 나에 대한 건 생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밖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좀 알 수 있고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치매 환자분들이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교육자로서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 바라기. 그렇게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5살도 아니고 3살 먹은 어린애예요. 고운 우리 엄마에게는 찾아올 리 없을 줄 알았던 치매라는 병.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나을 길이 없어서 더 야속한 병. 지금 나는 치매 걸린 엄마와 7년째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집. 97살 엄마는 기억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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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갓난아기가 그렇듯 엄마는 지금 딸 없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응? 어디 가나? 거기 앉아. 여기? 응. 네. 아기는 자라지만 엄마의 병은 7년째 더 나빠져만 갑니다. 땡호야 그래 돌아온단다.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아버지 땡호야 어디로? 해가 뜨나 저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난 이제 줄 거야. 아니 상상이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도 안. 그건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안 했죠.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라면 학을 떼는 엄마는 딸이 잠든 사이 기저귀를 벗어 장판 밑에 숨겨놓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급기야 엄마는 방바닥에 그만 실례를 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마 왜? 어떡해? 너 어디에? 그러니? 오뎅 쌌잖아. 태연한 엄마, 당신이 아니라 치매가 잘못이겠죠. 매일매일이 대소변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기저귀를 짜놨더니 변기에다가 다 찢어 넣는 거잖아. 내가 이거 찍을 줄은 알았는가? 이거 이건 뭐예요? 대변. 현관 입구에 대변. 네. 이걸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대변. 대변. 어디에 붙여놓은 거예요? 에어컨에다가. 4, 5년 전서부터는 뭐가 들어온지 뭐가 변인지 그걸 모르시고 그냥
무서운 게, 그러니까 더러운 걸 모르세요. 변기통에다가 세수하시고, 거기 있는 물로 가글을 하시고, 변기통에 있는 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뭐 더 말할 거, 그 물을 드시니까. 지린내를 줄여준다기에 소주에 계피까지 섞은 탈취제를 뿌려보지만 평범한 가정집 냄새는 아닙니다. 엄마가 수시로 침을 뱉어놓는 장판 밑도 이미 엉망이 돼 있죠. 도배를 새로 해도 오물의 흔적은 도로 새겨집니다. 치매와 함께 산 지 7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지금 2번 했어요. 아침에. 아직까지 지금. 2번 한 거라고요? 네. 아침에 한 번 돌리고, 거기 밑에 거 돌리고, 지금 돌리고. 하루에 빨래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왜 못에다가 매일 그러니까. 기저귀를 안 차려고 그러니까. 중노동과 같은 간병이 매일같이 이어지니 어느 땐 큰딸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남매 중 큰딸인 재화 씨는 가족들과도 떨어진 채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엄마는 홀로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마 이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얌전했고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엄마. 고집스러운 엄마는 참 낯섭니다. 부모인데 당연히 해야지. 저 정도가 뭐가 힘들어? 저는 하나도 공감을 못했어요. 내가 하고 나니까 이거는 이거는 느끼지 않고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가슴에 병이 생겼어요. 진짜 이 떨리는 병이 과연 나중에 이게 완쾌될까 할 정도로 내가 지금 가슴이 항상 두근거려. 편안하지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억장이 무너지는 이 심정을 어느 누가 알까요? 그 누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재화 씨는 혼자입니다. 요양원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한 달에 60만 원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두 달 보내본 적이 있지만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집이었죠. 어머니, 나도 좀 주시오니. 어머니, 나도 좀 주세요. 언니, 나도 좀 주세요. 밥 좀 빨리 주시오. 앞치마. 잘 먹겠습니다. 잣죽에 직접 담근 간장게장. 기억은 흐릿해져도 엄마 입맛만은 그대로입니다. 맛있어? 좋자마자 맛있더라고. 좋자마자. 아주 제일 좋은 거네. 그렇지. 엄마가 7년을 버틴 건 딸의 음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드리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걸 갖다 줬을 때 그걸 던져버리지 그걸 드시겠어요. 근데 그 드실 적에 진짜 마음이 찢어져. 그게 제일 불쌍해. 차라리 안 먹는다고 던져버렸으면 내가 이런 미안한 마음이 안 들지. 근데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저녁 6시. 종일 간병에 지쳐있을 재화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게장도 담그고 잣죽도 만들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 금방 올게. 네.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자. 네.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돼, 안 돼. 일로 가면 돼,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네. 대복 많이 받으시오. 잘 챙겨오세요. 응? 네. 금방 올게. 네.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한 달에 딱 3번 쉬는 날이 있습니다. 간병이 어찌나 고달픈지 집 밖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오히려 해방감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또 재화 씨의 몫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잠잘 때나 뭐 할 때 어디 가서든지 단 1분 1초도 생각을 안 할 때가 없어요. 항상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딸이 일하러 간 사이 혼자가 된 엄마는 또 기저귀와 씨름 중입니다.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현관문만 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진 지 2시간 반. 더 이상 재화 씨도 초조한 마음을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야 할 시간. 식당 눈치를 보며 엄마에게 갑니다. 앉아있네. 앉아있어? 네. 앉아있어? 네. 안 쌌네, 오늘은. 오늘은 얌전히 빼놨어요. 네? 이리 봐. 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왜 안 되잖아요, 오늘? 오늘은 그래도 얌전히 이렇게 이 정도. 아이고, 그런 소리 마죠. 응.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와. 예. 잘 챙겨오시오. 얼른 와야지. 네. 얼른 오줌 넣어야지. 네? 오줌 넣어야지. 네. 거기 이제 먹고 와. 그럼 대기 와서 먹읍시다. 오줌 넣고 먹어야지. 네? 소변 보고. 소변 보고 먹어야지. 아니, 오줌 넣고 밥 먹어야지. 오줌을 넣고. 응? 얼른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줌 넣고. 오줌 넣고 밥 먹어. 오줌 넣고 밥 먹어. 얼른 와. 그러고서 먹고, 그런 거 가지고. 오줌 넣고. 아이고, 얼른 갔다 와서 밥을 아니지. 오줌 넣어야 밥을 주지. 응. 오줌 넣어야. 응. 소변 보고 밥 먹어. 얼른 와. 얼른 와. 응, 그럼. 얼른 와. 얼른 와. 엄마는 얼른 와. 저녁 식사한 것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나는 10분 안에 식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름이 누구야? 이거 줄게. 예. 이거 줄게. 오줌 넣어. 얼른 오줌 넣고. 하나만 주고 그건 보고 앉아. 오줌 넣고 이거 먹어. 오줌 넣고. 응? 오줌 넣고. 야, 하나만 주고. 오줌 넣고 이거 먹어. 오줌 넣고. 오줌 넣고. 빨리. 아이고, 밥을 줘요. 좀 쉬어줘. 이 밥을 먹으면. 그럼 기저귀 채운다 그냥. 기저귀. 응?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오늘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날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아유, 가만 좀 있어. 말 좀. 안 누워. 결국 딸이 먼저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기저귀 쳐야겠다. 안 돼. 언니 잘해. 언니 잘해. 아이고. 얼른 부어. 빨리. 다시 뺄 게 뻔하지만 이거라도 채워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밥 줄게, 밥. 그럼 공부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이런 상황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때는 막 진짜 자식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도 하죠. 내가 그냥 엄마를 먼저 진짜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했죠. 저는 치매 걸리면은 그렇게 할란가 안 할란가 몰라도 저는 약을 먹을 것 같아요. 가족한테 짐 지어주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을 되돌리는 그 병을 사람들은 암보다 더 두려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12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흔한 이름이 됐습니다. 치매 인구 72만 명. 이들을 돌보는 가족만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와 함께 간병 기간은 점점 늘어나 평균 12년이 넘습니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이 길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자신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에 정답이 있을지 챕터 1번을 보면서 그 질문이 생겼어요. 네, 소통에는 이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좀 다르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고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소통에 있어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통계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가 점점 매해 늘어난다고 아까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 치매 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치매는 발견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다른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훨씬 더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2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챕터에서는 비약물적 치료법의 사례와 청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챕터는 비약물적 치료법의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요인이 치매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부분으로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은 치매 예방을 위한 비약물적인 접근법인데요. 위험 인자의 조절, 이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주사를 통해서 치매의 발생이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성인병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같은 위험 인자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조절함으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을 통한 임상에서는 계속적인 주기적인 관찰과 측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과 신체 활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정상인에서의 치매 예방뿐 아니라 치매 환자분들께도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로서는 메타 분석 결과로서 주기적인 운동이 인지 기능의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운동은 소혈관 혈류를 증가시켜서 심내혈관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매 예방에 있어서는 중요한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치매학회에 나오는 Q&A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치매가 온 환자도 비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답변이 치매가 온 환자도 여러 종물의 비약물 치료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고, 또 경도인지 장애 환자도 비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와 달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약물적인 치료가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치매 치료 시스템은 발견, 진단,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경우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회가 진행될수록 비약물적인 치료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보고서에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비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Q&A 보시겠는데요. 비약물적 치료법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물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매에 대한 약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다음은 신경행동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약물 치료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환자의 신경행동 증상들이 환자 자신의 문제인지 주변 환경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환자 개개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호자나 케어하는 돌봄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현재까지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 인지기능 상태에 도움을 주고 있고 약은 개발되어 있지만 치료법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으셨고요. 이를 통해서 돌봄 기능, 그러니까 돌봄 인력의 어떤 케어 부분에 관한 부분이 비약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답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시면 비약물 치료는 치매 증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신요법을 사용하거나 심리사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부작용과 위험성, 이런 부분을 또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치료 효과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해 비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비약물 치료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비약물 치료로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약물 치료 단독 혹은 약물 치료와의 같이 병행, 이런 조합으로 연구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사를 통해 비약물적 치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나라는 치매 국가 책임제 제도를 시행 중이고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병원이나 시설, 재가시설에도 사례를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표준화 작업과 가이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성윤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실 교수님은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 치료 현황과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늘 치매 약제가 일부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매 증상 호전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임상적 효과가 크진 않다라며 투약 여부는 부작용 여부나 증상,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성윤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실 교수님은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 치료 현황과 미래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늘 치매 약제가 일부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매 증상 호전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임상적 효과가 크진 않다라며 투약 여부는 부작용 여부나 증상, 내인성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에 따라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약물 치료 역시 병용 혹은 그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훈련을 통해 통합인지 프로그램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조선의 기사에 보면 치매 초기 환자에게 약물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비약물 치료의 일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비약물적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치매 발병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쓰기다. 글을 읽고 쓰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은 인지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로 인해서 치매 지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돌봄 케어 로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그 돌봄 케어 로봇이 이제 인력만큼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베어라는 그 돌봄 케어 로봇인데요. 무언가를 들고 환자분들을 옮기고 이제 침대 생활이 잦은 환자분들을 위한 이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이 로봇도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돌봄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소셜 로봇입니다. 바로 치매 돌봄 로봇 마이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로봇 마이봄이에요. 저는 어르신께 약 먹을 시간을 알려드리거나 화장실 같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실 때 알려드려요. 마이봄, 어르신을 돌봐드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는 마이봄 로봇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케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케어 로봇은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된 예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치메DTC 융합연구단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연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치매 케어 그룹은 크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같이 협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라이프 케어 로봇을 개발하는 부분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 소셜 로봇이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는 Artificial Robot Brain Intelligence라는 로봇 두뇌 지능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개발된 로봇 지능 소프트웨어 위에 치매 환자를, 경증 치매 환자를 돌봐드릴 수 있는 케어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케어 로봇은 우리가 크게 한 6종류의 경증 치매 환자를 돌봐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위험 상황, 낙상이라든가 무단 외출 같은 위험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식사 시간이라든가 약 먹는 시간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장소를 치매 어르신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장소, 화장실 같은 장소를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경증 치매 환자한테는 더더욱 이렇게 사회화 될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이 치매 어르신들한테 자주 칭찬해 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케어 로봇이 치매 어르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시면은 옆에서 칭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다양한 또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에 맞춰서 로봇이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가 그렇게 개인화된 성격을 반영을 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들어가져 있고요. 또 외부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다거나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호자나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화상 통화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개발하는 인지재활 앱하고 로봇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치매 환자한테 인지재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알려드리고, 또 훈련을 하실 때 잘 하시면은 로봇이 옆에서 칭찬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지재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로봇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치매 케어 로봇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인지 정보 도우미 역할, 또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역할, 또 그다음 사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맞춰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전형적인 우리가 소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제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산자부의 융합 원천 기술 도움을 받아서 과제 밑바탕이 됐고요. 2015년 12월부터 치매 케어는 과기정통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치매 케어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치매 환자하고의 실증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전체적인 로봇 기능이 완성이 되고 서비스가 완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1단계 때는 이제 리서치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게 이렇게 양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2단계 때는 양산이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2단계 끝나는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질문 시간이니까 3챕터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제 인지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제 가정에서 워크북을 활용해서 비약물 치료를 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런지 해서. 네, 맞습니다.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워크북 활동도 두뇌 운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이제 비약물 치료가 될 수 있을런지 해서. 네, 치매학회에 따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신요법을 사용하거나 심리사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비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챕터는 치매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청년, 대학생, 봉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청년들을 위로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을 고단해합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간단한 내용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으로는 청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는 5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와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그리고 교육 일자리 연계,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그리고 청년 건강 증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학 입학금이 내년에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부분인데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 비용의 납부를 좀 조정을 해서 혜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부분 해당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일자리 연계를 말씀드리면 청년 인생 설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베이직 코스, 워크 앤 라이프 코스, 프로젝트 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가지신 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 학기와 가을 학기로 진행이 되며 2021년 운영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 친구들의 모임이나 평소에 만나기 힘든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만남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또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인데요. 해외에 무크라는 우수한 컨텐츠를 선별해서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강좌나 이런 다른 교수법을 구현하는 차세대 K무크 플랫폼을 구축할 기획이라고 합니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와 학습 동기 시스템 도입 등 청년 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의 부분을 보시면
특화 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바우처 지급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상담 클리닉이나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이런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준비한 교육 내용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을까요? 네. 삼중 브레인 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에 서울직업 거점센터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돌봄 관련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이는 모두 수강료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 정책에 계속 공헌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선진 브레인 센터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돌봄 케어 인력분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 공헌에 힘쓸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